유닉스 또는 리눅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유닉스는 이 두 분이 만들었어요. 켄 톰슨이라는 분하고 데니스 리치라는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이고, 이 두 분이 만들었고, 초창기에 1960년대 말에, 1960년대 말에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가 이 벨랩, 제너럴 일렉트로닉스, MIT와 같은 많은 그 회사들이 운영체제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해서 시작한 그 아주 큰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는데, 이 프로젝트는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하고, 근데 실패를 하고 나서 우리가 너무 큰 프로젝트를 계획을 했기 때문에 조금 작은 프로젝트를 우리가 좀 구성을 좀 해서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유닉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이 두 분이 다시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을 해서 구성을 하게 됐고, 결국은 이 컴퓨터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 운영 체제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유닉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들었고, 초창기에는 어셈블리 언어. 자, 여러분들이 아마 어셈블리 언어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C 언어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어셈블리 언어가 있고, 기계어가 있어요. 이 기계어는 0101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어셈블리 언어는 뭔가 기호로 이루어져 있어요. add x 플러스 y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근데 C 언어는 어떻게 되어 있죠? x는 y 플러스 1, 이와 같은 형태.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 어셈블리 언어로 이 유닉스 운영 체제를 만들기 만드는 거죠. 만들고 파일 시스템이라는 것도 만들고 몇 가지 이제 유틸리티들을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다가 보니까 이 어셈블리 언어로 만들어서 다른 컴퓨터로 이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식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컴퓨터를 다시 작성을 하려고 하다 보면 계속 이 언어를 그러니까 어셈블리 언어를 다시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랭귀지, 그러니까 C 언어라는 랭귀지를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사실 대단하죠. 이 운영체제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 랭귀지 자체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랭귀지는 아마 B 언어를 확장해서 C 언어라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쨌든 C 언어라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자, 그렇게 하고 1970년대 유닉스라는 새로운 운영체제를 만들고, 그리고 이후에 이 몇 가지 이제 계열들이 쭉 이렇게 좀 나눠지게 되는데, 어쨌든 유닉스는 이 두 분이 뭔가 좀 간단한 운영체제를 만들어보자 라는 데서 시작을 해서 만들게 됐다. 그리고 이 만드는 과정에서 C 언어를 만들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닉스를 맨 처음에 만들고 나서 유닉스가 AT&T라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AT&T는 미국에 있는 통신회사죠. 통신회사인데 이 통신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이 소스 코드를 이 미국에 있는 UC 버클리에다가 소스 코드를 넘겨줬고, 그 학습용으로 좀 넘겨줬어요. 학습용으로 넘겨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UC 버클리에서는 그 학습용 소스 코드를 분석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뭔가 기능들을 계속 좀 추가를 했어요. 새로운 기능들을. 그래서 새로운 기능들을 좀 추가를 하면서 여기에다가 이름을 BSD, 유닉스라는 이름으로 붙여가지고 버클리 스탠다드 디스트리뷰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원래 유닉스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BSD 유닉스라는 새로운 유닉스를 하나 또 만들게 됐어요. 새로운 유닉스가 나오게 됐다. 그래서 이 BSD 유닉스 안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다 알 필요는 없지만
몇 가지 새로운 기능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추가가 된다.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가 된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 BSD도 마찬가지로 공짜다, 공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도 이 BSD 소스 코드를 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공짜로 다운받을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유닉스는 결국은 아까 조금 전에 봤듯이 이 원래 유닉스에서 시작해서 원래 유닉스 시작해서 BSD 계열로도 새로운 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원래 유닉스 계열이 있고 그리고 유닉스도 뭔가 새로운 좀 아주 작은 유닉스, 미니 유닉스라고 미닉스라는 이름으로 유닉스도 있고 한마디로 좀 여러 갈래로 좀 이렇게 좀 갈라져요. 여러 갈래로 갈라지고 그리고 이 리눅스는 1991년도에 미닉스를 본따서 만든 운영체제가 리눅스라는 운영체제예요. 근데 지금 현재 오늘날 이 대부분의 운영체제들은 거의 다 사장되진 않았구나. 여기 iOS가 이 맥OS가 여기 살아남았죠. 맥OS가 살아남고 FreeBS도 뭐 물론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사실 사용자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맥OS 스티브 잡스가 그 개발을 선도한 맥OS도 결국은 유닉스에서 그러니까 유닉스 이 BSD의 계열에서 본따서 나온 거고 리눅스도 결국은 미닉스에서 본따서 나온 거예요. 결국은 뿌리는 유닉스예요. 그래서 유닉스는 결국은 다 비슷한 종류들의 운영체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를 잘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환경에 있는 시스템들 이해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거다. 그래서 방금 봤던 그 유닉스 계열에 뭐 이렇게 계열이 좀 나눠졌는데 이 계열들이 쭉 이렇게 있고 지금 보면 여기 리눅스가 있고 리눅스가 여기 있고 이렇게 계열들이 쭉 이렇게 좀 나눠져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뿌리는 하나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영화를 좀 뭐 이미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유색인종이 뭔가 그 나사라는 그 항공 그 곳에서 연구소에서 그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그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고 이 이제 초창기에 아주 초창기에 프로그래밍을 컴퓨터 도입되고 그리고 컴퓨터 도입을 하고 나서 컴퓨터 도입된 컴퓨터를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그런 내용들이 좀 소개되고 있는 영화예요. 뭐 아마 관심 있는 학생들은 그냥 재미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유닉스 시스템은 구성 요소를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크게 보면 커널, 쉘, 유틸리티 또는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 분류로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닉스 핵심은 이 커널이 유닉스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커널이라는 용어 자체가 결국 핵심이라는 뜻이죠. 어, 자, 그래서 이 운영체제의 핵심인 컴퓨터 시스템 자원을 관리하고 프로세스 스케줄링하고 메모리 관리하고 입출력 관리하고 파일을 관리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운영체제의 커널이 하는 일이다. 자, 이 컴퓨터 안에 있는 게 뭐가 있죠? 컴퓨터 안에는 CPU가 있고 그리고 메모리가 있고 이 하드디스크가 있고 크게 보면 이거 하나가 컴퓨터죠. 물론 여기 뭐 키보드도 있고 뭐 또 모니터도 있고 뭐 다양한 장치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중요한 이 장치들이 있는데 이 장치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자원들을 관리할 거냐를 담당하는 게 이 커널이에요. 커널.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이 하드디스크 안에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 이 프로그램을 메모리 위로 올릴 거죠. 근데 메모리 위에 어디로 올릴 건지도 결정을 해야 되고 근데 메모리 위에 올려진 프로그램들이 프로그램 1, 프로그램 2가 있으면 이 프로그램을 CPU로 가져와서 CPU에서 누구부터 먼저 실행시켜주고 또 얼마나 실행시켜주고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줘야지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동작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 운영체제인데 그 운영체제 안에서도 커널은 이 핵심적인 이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이 커널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쉘은 뭐냐면 쉘은 명령 해석기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용자가 어떤 명령어를 처리해 주세요, 실행해 주세요라고 명령어를 딱 내리면 그 명령어를 받아서 번역하고 그리고 그 번역된 내용을 그 커널로 이렇게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게 쉘이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이제 다양한 유틸리티들이 있어요. 뭐 편집기도 있고, 전자우편, 파일 관리자,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들도 몇몇 어플리케이션들도 있고, 그리고 한마디로 이 컴퓨터를 좀 더 쉽게 잘 쓸 수 있는 몇몇 프로그램들을 유틸리티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 그래서 유닉스 프로그램, 그러니까 유닉스 시스템 프로그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유닉스 또는 여러분들은 뭐 리눅스라고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유닉스 또는 리눅스. 음, 유닉스 또는 그러니까 리눅스하고 유닉스하고 이제 같은 의미라고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자, 그래서 유닉스 시스템 프로그램이 뭐냐면 유닉스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호출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시스템 호출이 뭐냐? 시스템 호출이라는 얘기가 이제 여러 번 나왔죠. 유닉스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함수예요. 함수인데 리눅스가 제공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시스템 호출이라는 게 있고 근데 또 우리가 라이브러리 함수라는 게 있어요. 라이브러리는 미리 컴파일된 함수들의 집합이라고 얘기했죠. 자주 사용된 함수들의 집합. 그리고 자주 사용된 함수들의 집합이고, 이 라이브러리 함수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프로그래밍을 좀 하다 보면 좀 알겠지만 뭔가 이와 같이 생긴 함수 그 파일명들이 좀 있어요. lib 뭐.a, lib 뭐.so 이런 파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러 함수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어, 컴파일된 함수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그 함수의 집합을 우리는 라이브러리 함수라고 그러고 이 컴파일된 함수의 집합이고 이 결국은 이 파일로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케이. 자, 이 그림으로 좀 살펴보면 이 사용자 프로그램이 하나 위에 있고 그래서 사용자 프로그램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러분들 시연어로 이제 프로그래밍 했던 것들 있죠. 샵 인클루드, void main 쭉 있을 거고 이제 여기 쭉 소스 코드 라인들이 쭉 있겠죠. 그래서 이만큼이 사용자 프로그램이죠. 사용자 프로그램이고 이 안에 우리가 printf 또는 scanf 있는데 이 함수들이 뭐다? 라이브러리다. 라이브러리고 그래서 이만큼이 지금 보는 것처럼 사용자 프로그램이고 사용자 프로그램 안에는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용자 프로그램이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뭐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write라는 시스템 호출을 또 사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시스템 호출은 뭐라고 그랬죠? 리눅스 커널의 내부 함수예요. 내부 함수. 그래서 리눅스 커널의 내부 함수고, 리눅스 커널의 내부 함수를 우리가 시스템 호출을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이 시스템 호출을 사용을 해서 작성해 본 적은 사실 별로 없을 거예요. 대부분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했을 건데, 근데 이번 과목에서는 시스템 호출을 사용해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만들어 본다. 프로그래밍을 한다라는 게 차이점일 거고, 그래서 여기서 시스템 호출을 이용하면 이 안에 있는 이 리눅스 커널에 있는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다. 뭐 리눅스 커널 안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겠죠.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래서 다양한 기능들이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제 살펴볼 거예요. 자, 이 뭐 중국에서 계속 나오네요. 시스템 호출과 라이브러리를 이제 잘 비교를 해보니까 시스템 호출, 라이브러리 함수, 시스템 호출은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수준의 함수, 시스템 호출에 의해서 실행되는 대부분의 코드는 커널의 일부분이다. 그래서 커널의 일부분이고, 그러니까 아까 운영체제 안에는 이제 다양한 함수들이 있겠죠. 다양한 함수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시스템 호출은 운영체제 안에 있는 하나의 그 함수들을 실행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커널에서 제공되는 직접적인 함수를 이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기법을 사용한다면 이 부분은 지금은 일단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파일 관리, 프로세스 관리. 그래서 이 운영체제 안에 있는 다양한 함수들을 사용을 할 거다. 이제 이런 함수들을 사용을 할 거다. 뭐 구체적인 건 이제 뒤에 가서 봅시다. 자, 라이브러리 함수는 뭐 너무 지금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함수들이고 라이브러리 함수를 호출할 수 있으나,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함수는 결국은 이 운영체제 안에 있는 기능은 아니에요. 기능은 아닌데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여기에 라이브러리 함수가 있고 이 라이브러리 함수가 시스템 호출을 또 호출을 하게 돼요. 여기 어플리케이션은 여기 있고. 음. 자,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이 시스템 호출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볼게요. 시스템 호출은 커널에 해당 서비스를 직접 호출하여 작업하고 결과를 리턴하는 거고, 라이브러리는 일반적으로 커널 모듈을 직접 호출하지 않는다. 자, 이제 어플리케이션 안에는 라이브러리 함수, 그러니까 printf를 이용해서 라이브러리 함수를 호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라이브러리 함수는 안에서는 시스템 호출을 이렇게 호출할 수도 있고,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라이브러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호출할 수도 있다. 바로 시스템 호출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예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그, 이 시스템 호출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시스템 호출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 시스템 호출이 있고, 이제 사실은 시스템 호출이 있고, 이 시스템 호출, 커널이 있고, 이 아래쪽에는, 이 아래쪽이니까, 하드웨어,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하드디스크가 있어요. 이 하드웨어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죠, 자원. 중요한 자원이죠.
왜냐하면 뭐 CPU도 돈 주고 우리가 비싸게 돈 주고 샀고 이런 자원들인데 이런 자원들을 이 어플리케이션이 이런 자원들을 바로 다이렉트로 접근을 해서 자원을 사용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아주 옛날 초창기에는 어플리케이션이 바로 다이렉트로 사용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이 자원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커널을 거쳐서 뭔가 커널이 이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리고 그 결과를 어플리케이션한테 돌려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어, 만약에 어플리케이션이 자원을 다이렉트로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이 뭔가 좀 악의의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이 CPU나 메모리를 독점해서 사용해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응용2, 응용3는 어떻게 될까요? 무한정 기다리게 되겠죠. 누구를? 이 어플리케이션이 끝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리게 될 거예요.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죠.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자,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시스템 호출, 이 컴퓨터 자원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지 않고 반드시 커널, 운영체제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 거치는 통로를 만들어 둔 게 시스템 호출이에요. 자, 이 예시를 방금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은행 예시를 가지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은행에 가서, 그 은행원한테 가서 여러분들 통장에 있는 계좌에 여러분들 통장에 예를 들어서 다 100만 원 있어요. 100만 원 있고 내가 가서 나 10만 원 빼주세요라고 은행 어떻게 하죠? 은행에 가서 은행 창구 직원한테 얘기를 하죠. 근데 만약에 이 창구 직원 뒤에 보면 여기 이제 금고가 있죠. 이 금고에 뭐 돈이 이제 가득 담겨 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은행 직원한테 얘기를 안 하고 만약에 금고로 바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문을 열고 바로 들어가서 금고에 들어가서 그렇죠. 내 돈 10만 원이니까 10만 원 이렇게 인출을 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아주 착한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10만 원 인출을 하고 나 10만 원 인출하고 내 통장에다가 10만 원 빠졌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집에 룰랄라 하고 집에 가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악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내 돈 통장에 10만 원, 100만 원 있으니까 10만 원만 빼갔다고 거짓말하고 여기에 가서 100만 원을 자기 돈을 가져와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 금고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져오셨겠죠. 왜냐하면 옆에 보면 돈이 다른 사람들의 돈이 보이니까 뭐 어떻게 해요? 돈을 또 더 많이 가져올 수도 있겠죠. 악의 몫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은행에 가면 어떻게 해요? 항상 은행원한테 가서 10만 원 빼주세요 하고 은행원한테 그 서비스를 요청을 하죠. 그러면 서비스를 요청하면 은행원이 금고에 가서 뭐 사실 요즘에 그치 금고에 가기도 하지. 금고에 가서 돈을 10만 원을 빼주고 10만 원 빠졌습니다 하고 자기 통장에다가 입출금 내역서 해서 알려주죠. 자, 이거하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어, 이 은행원한테 10만 원은 빼주세요라는 요청하는 것 자체가 시스템 호출이라고 보면 돼요. 시스템 호출이고 그러면 이 은행원은 이 금고에 가서 금고에서 돈을 빼오는 역할을 해요. 은행원이 하는 일이 결국은 운영체제의 역할이에요. 운영체제가 하는 일이 뭐죠? 이 자원을 관리하는 거죠. 금고에 가서 돈 빼오고 그 요청을 하면 이쪽으로 넘겨주죠. 그래서 이 고객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응용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이고 이 은행원은 운영 체제이고 이 금고는 이 하드웨어 자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은행원한테 요청한다. 그러니까 은행원한테 시스템 호출을 하는 거죠. 시스템 호출을 하면 은행원은 내부적으로 어떤 일을 뭐 내부 결제도 받아야 되고 다양한 일을 하겠죠. 결제 받아서 서비스를 해주듯이 이 응용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호출을 해야지 아, 나 CPU 좀 쓰겠습니다. CPU 좀 쓰게 허락해 주세요 하면 어플리케이션한테 운영체제한테 시스템 호출하고 그럼 이 시스템 호출은 내부적으로 결제를 받아서 이 얘가 시스템 호출을 해서 CPU 쓰게끔 요청했으니까
CPU 일정만큼 쓰게 하고 CPU 쓰게끔 했습니다라고 알려주고 이런 일들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모델을 만들고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운영체제도 이와 비슷한 모델을 사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운영체제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사용자가 있고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은 내가 이 하드웨어 장치들을 사용을 하고 싶으면 시스템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그러니까 운영체제죠. 운영체제한테 요청을 해야 된다. 그 요청하는 그 창구가 시스템 호출이다. 그리고 운영체제는 내부적으로 어떤 일을 해서 그 결과를 어플리케이션한테 알려주는 일을 하게 된다. 자, 뭐 비슷한 내용, 이 내용도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용자는 유저 모드에서 유저 스페이스만 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은 이 안에 있는 그러니까 하드웨어 자원들 또는 운영체제에 있는 기능들을 직접 사용할 수는 없어요.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용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API를 이용해서 시스템 호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API라는 것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프로그래머가 운영체제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호출하는 루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이 부분 루틴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 호출을 이용해서 커널에 있는 룰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디스크,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또 이게 뭐 CPU도 있겠죠. 이런 자원들을 사용할 수 있겠다.